있잖아. 난 사토시 군 아버지의 애인이야. 이 아이는 나랑 그이의 아이고. 싱긋 웃고는 톡 하고 내 가슴을 찌른다. 그러니까 너는 오빠. 일본 추리소설의 여왕 미야베 미유키 추리소설 이 아이는 누구 아이? 1장 그날 밤 두 손님이 우리 집을 방문했다. 첫 손님은 뇌우였다. 우선 바람이 불어왔다. 커튼을 열고 창문으로 하늘을 올려다보니 회색 구름 너머로 누군가가 플래시를 터뜨리기라도 한 것처럼 희미하게 번개가 번쩍인다. 담장을 사이에 둔 옆집 정원에서 정원수들이 겁먹은 동물처럼 수런거리고 있다. 이윽고 모조리 쏟아버릴 듯한 기세로 비가 내리기 시작했고 나 혼자 있는 텅 빈 집안에 지붕이며 창유리를 두드리는 빗소리가 가득 차기 시작했다. 이러고 있으니 평소보다 집안이 훨씬 널찍해 보인다. 방의 천장이 점점 높아지고 바닥이 넓어지고 벽이 차츰 솟아오르고 나는 작아진다. 그러면서도 묘하게 기분이 들떠 활이든 총이든 다 들고 와 하는 느낌도 들기 시작한다. 수술로 오랜 시간 입원해 있으면서 주위 사람들에게 보살핌을 받기만 하다가 오랜만에 혼자 있게 되어 해방감에 취했는지도 모른다. 자, 뭘 할까? 팔을 걷어붙이는 기분으로 이유도 없이 좋았어 하는 구령을 붙였을 때 현관 벨이 울렸다. 두 번째 손님의 도착을 알리는 소리였다. 반사적으로 나는 주방에 있는 시계를 올려다보았다. 오후 9시 35분. 응? 이런 시간에 누구지? 슬리퍼를 아무렇게나 신고 복도를 걸어가 현관문 쪽을 살짝 내다보았다. 바둑판 무늬처럼 올록볼록한 유리를 끼운 문 너머로 희뿌연 사람 그림자가 서 있다. 꺼져 있던 현관등을 서둘러 켜고 체인을 건 채 문을 살짝 열었다. 순간 강한 비바람이 얼굴로 쏟아져 내렸다. 나도 모르게 문을 닫을 뻔했다. 그 문을 방문자의 손이 단단히 붙들었다. 잠깐 닫지 마. 안으로 좀 들여보내줘. 여자다. 헐렁한 레인코트를 푹 뒤집어 쓰듯 껴입고 후드를 쓰고 있다. 보기 민망할 정도로 체격이 좋다. 순간 비에 젖어 부풀어버린 처마 끝에 매단 데루테르 보즈 인형이 떠올랐다. 이 데루테르 보즈라는 인형은요, 처마에 걸어놓으면 다음날 날씨가 맑아진다는 일본의 인형이라고 합니다. 누구세요? 무슨 일이십니까? 하고 물으려는 순간 번개가 번쩍였다. 그녀는 얼굴을 덮으며 비명을 질렀다. 정말 싫다. 부탁이니까 안으로 좀 들여보내달라니까. 거대한 포장지를 찢는 듯한 천둥 소리가 요란하게 울려 나도 모르게 어깨를 움츠렸다. 이것저것 생각할 새도 없이 체인을 풀고 문을 열자 하얀 코트의 여성이 현관으로 뛰어들었다. 어깨며 옷자락이며 소매에서 빗방울을 뚝뚝 떨어뜨리고 있다. 그녀가 후드를 벗으려 손을 뻗자 물방울이 내 얼굴에 튀었다. 너무한다. 우산 따위는 도움이 안 돼. 후드 밑에서 젊디 젊은 얼굴이 나타났다. 20대 후반? 고작해야 32~33살 정도일까? 윤기 있는 머리카락을 가운데 가르마를 타서 좌우로 늘어뜨렸다. 넓은 이마는 하얗고 짙은 눈썹과 그 아래 커다란 눈이 뚜렷하다. 저기 누구신지 다시 질문을 하려 하자 상대는 말을 가로막으며 빠른 말투로 명령했다.
자, 우두커니 서 있지 말고 코트를 벗게 좀 도와줘. 흠뻑 젖었단 말이야. 이 아이가 젖으면 곤란해. 이 아이? 그녀는 냉큼 코트 단추를 풀기 시작했다. 그제야 겨우 알 수 있었다. 여자의 체격이 좋아 보인 이유는 아기 띠를 하고 아기를 안은 채 그 위로 코트를 입었기 때문이다. 까꿍! 코트를 벗고 아기에게 얼굴을 들이대며 그녀는 명랑하게 말했다. 아기, 1살 정도일까? 뺨은 동그랗고 부드러워 보이는 머리카락이 이마에 찰싹 달라붙었다. 여자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고 쿨쿨 잠들어 있다. 잠들었구나. 여자는 나를 올려다보았다. 귀엽지? 대답할 말이 없다. 저기 죄송한데요. 누구십니까? 겨우 질문했지만 여자는 대답하지 않고 내 뒤쪽을 들여다보며 기웃거리거나 목을 빼거나 하면서 오히려 나에게 물었다. 아버지하고 어머니는? 불안해지기 시작해 나는 아무도 없는 주방 쪽을 돌아보았다. 안 계신데요? 몸을 기웃대던 여자는 획 원래 자세로 돌아왔다. 어머, 말도 안 돼. 정말? 정말입니다. 여자는 잠시 생각했다. 나를 보고 복도를 보고 다시 내게로 시선을 옮긴다. 어디 급히 외출이라도? 친척 결혼식이라 1박 예정으로 가셨어요. 뭔데요? 네, 삿포로니까요. 대답하고 나서 이 사람 대체 뭐지? 난 또 왜 이런 설명을 하고 있는 거야? 하고 뒤늦게나마 생각했다. 여자는 고개를 갸웃거리며 혼잣말처럼 중얼거리고 있다. 갑자기 왔으니까 도망쳤을 리는 없겠지. 저 실례지만 무슨 일이십니까? 난 가능한 위험 있게 질문했다. 하지만 상대는 싱긋 웃었다. 저기 사토시 군이지? 나이는 그러니까 14살. 네? 미치오 씨의 아들이지? 잘 부탁해. 그녀는 살짝 입술을 삐죽이며 새침한 얼굴을 했다. 눈이 놀리듯이 웃고 있다. 우리 아버지를 미치오 씨라니? 아버지와 아는 사이신가요? 그럼 아주 잘 아는 사이야. 한 손을 벽에 대고 포즈를 취하며 웃음을 짓는다. 잠든 아기를 가슴에 동여맨 채라서 정말로 웃긴다. 한편으로 내 심장은 두근거리기 시작했다. 미치오 씨라니. 일본에서는 이렇게 부르는 게 굉장히 친근감을 표현하는 건가 봐요. 아버지와 어떻게 하시는 사이신데요? 무슨 일인가요? 여자는 다시 웃었다. 아무튼 안에 좀 들어가게 해줘. 이 애를 내려놔야지. 응? 기저귀도 갈아주고 싶거든. 왜 우리 집에서 그런 걸 하는데요? 머리가 이상한 거 아닐까? 신종 방문 판매인가? 머리 한 구석에서 난 눈앞이 어지러울 정도로 대책을 생각했다. 그러자 그녀는 이렇게 대답했다. 있잖아. 나는 사토시군 아버지의 애인이야. 이 아이는 나와 그이의 아이. 싱긋 웃고는 톡하고 내 가슴을 찌른다. 그러니까 너는 오빠. 2장. 그녀의 이름은 미사토 에미. 아이의 이름은 아직 아버지의 정식 호적에 들지 못했으니까 미사토
하즈키라고 한다. 생일은 5월 5일. 이래봬도 여자아이야. 피부가 하얘서 귀엽지? 에미 씨는 말릴 새도 없이 집으로 들어오더니 거실 소파에 하즈키를 눕히고 자기는 옆에 걸터 앉았다. 무거웠어. 10kg이나 된다니까. 평소엔 그다지 안아주지 않지만 오늘은 날씨가 이래서 유모차를 쓸 수가 없었거든. 그저 어안이 벙벙하다. 담배 없니? 미치오 씨 캐스터 마일드를 피우지? 확실히 아버지는 캐스터 마일드를 피운다. 하나 줘봐. 그리고 목욕 타월 좀 빌려줄래? 머리가 다 젖어버렸잖아. 그거보다 욕실을 빌릴까? 나는 간신히 목소리를 냈다. 당신 어떻게 된 거 아닙니까? 에미 씨는 눈을 깜빡거렸다. 어떻게도 안 됐는데? 남의 집에 쳐들어와서? 쳐들어온 건 아니지. 사토시 군이 들여보내줬잖아. 게다가 나는 가슴에 손을 댄다. 남이 아니라고. 하즈키의 엄마고. 하즈키는 네 배다른 여동생이니까 나도 네 어머니나 다름없잖아. 멋대로 테이블 옆에서 찾아낸 담배에 불을 붙이고는 한 모금 빨더니 연기를 토해내면서 동시에 덧붙였다. 미치오 씨와 결혼하게 된다면 나는 어엿하게 네 어머니야. 부모님을 공경해야지. 자, 목욕물이나 준비해줘. 오늘 밤은 여기서 묵겠어. 어쨌든 미치오 씨와 그 부인이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지 않으면 얘기가 안 되거든. 난 억지로 마음을 진정시키고 주방에 의자를 끌어와 걸터 앉았다. 아까부터 마치 내가 외부인인 것처럼 계속 서 있었다. 당신은 그러니까 이 하즈키의 일로 우리 부모님을 만나러 온 겁니까? 어머, 몸이 완전히 차가워져 버렸네. 에미 씨는 시침이 뗀 얼굴로 두 손을 비볐다. 커피를 좀 마셔야겠다. 끓여주지 않을래? 한숨을 한번 쉬고 나는 일어섰다. 착한 아이구나. 커피 메이커에 원두를 넣고 물을 붓고 스위치를 누르고 컵을 데우고 단조로운 작업을 하며 나는 생각을 정리했다. 이 여자는 완전히 거짓말을 하고 있다. 그건 틀림없다. 아버지에게 숨겨둔 아이가 있을 리가 없음을 나는 잘 알고 있다. 다만 그 사실을 그녀에게 말해줄 수 없는 점이 곤란하다. 아버지에게 아이가 있을 리가 없는 이유를 나는 모르는 걸로 되어 있으니까. 게다가 어쩌면 이 사람은 노이로제 환자 같은 거라서 섣불리 자극하면 안 될지도 모른다. 망상. 잘 달래가면서 이 여자에게 어울리는 척하지 않으면 위험해질지도 모른다. 있을 수 없는 일은 아니다. 믿는 척하며 진정시켜 놓고 110번에 신고를 해볼까? 커피가 끓었다. 컵에 따르고 에미 씨에게 말을 걸었다. 설탕하고 우유는요? 잔뜩 넣어줘. 다시 담배를 빨며 큰 소리로 대답한다. 블랙으로 마시다니 어떻게 된 거 아니야? 그냥 쓰기만 할 뿐이잖아. 나 커피는 블랙 이딴 소리 하는 남자하고는 절대로 자지 않기로 했거든. 난 당황했지만 에미 씨는 어때? 좋은 취향이지? 라고 말하고 싶기라도 한 얼굴로 이쪽을 보고 있다. 하하하, 재미있는 남성 판별법이로군요.
나는 간신히 말했다. 하지만 우리 아버지는 커피를 블랙으로 마시거든요. 에미 씨는 희죽거렸다. 나는 단념했다. 그런 거짓말은 안 통하려나? 미치오 씨는 설탕은 한 스푼, 우유는 있는 대로 다라고 할 정도로 잔뜩 넣지? 그렇다. 그런데 또 절대로 카페오레는 마시지 않아. 맞지? 나는 긍정하는 의미로 그저 잠자코 있었다. 터무니없는 소리를 하는 것 치고는 이 여자는 아버지의 취향을 잘 알고 있다. 담배도 커피도. 문득 으스스해져 에미 씨를 곁눈질로 바라보았다. 아무튼 지금은 박자를 맞춰주며 부모님이 돌아오시길 기다리는 수밖에 없을 것 같다. 에미 씨가 커피를 다 마셨을 즈음 하즈키가 눈을 뜨더니 코를 울리기 시작한다. 에미 씨가 어머어머 하고 웃으며 안아든다. 그 움직임은 부드럽고 자연스러웠다. 저기... 왜, 오빠? 에미 씨는 하즈키의 얼굴을 내 쪽으로 돌리고 아이 목소리를 흉내내며 말했다. 오빠라는 소리는 그만하세요. 에미 씨는 웃고 있다. 하즈키한테 과자를 주세요. 라는데? 응? 하는 수 없이 나는 주방을 부스럭부스럭 뒤져 간신히 과자 봉지를 발견해 하즈키의 자그마한 손에 쥐어주었다. 하즈키는 기쁜 듯이 생긋 웃었다. 그땐 그런 말을 들을 때까지 과자에 대해서 생각 못한 자신이 굉장히 눈치 없는 사람처럼 여겨졌다. 내가 생각해도 난 사람이 너무 좋단 말이지. 난 에미 씨에게 질문했다. 아버지와 어떤 식으로 알게 됐습니까? 몇 년이나 된 사이인가요? 그녀는 막힘없이 대답했다. 니시 신주쿠에 있는 바 라 세종에서 일하다가 단골인 아버지와 알게 됐다고 한다. 아버지는 술도 마시고 사교상 술집에도 간다. 하지만 난 단골 가게 이름까지는 모르니까 라 세종이라고 들어도 아 그렇습니까? 라는 얼굴을 할 수밖에 없다. 게다가 아버지는 때때로 앞뒤 분간을 못할 정도로 술에 취하곤 한다. 회사 동료가 집까지 업고 온 적도 있고 화려한 미녀가 택시로 바래다 주어서 택시 요금과 미녀의 가게에서 쓴 금액을 제대로 털린 적도 있다. 결국 취하면 어떤 일을 할지 모르는 남자이긴 하다는 얘기다. 미치우 씨가 처음 내 맨션에 묵고 간 날은 2년 전 오늘이었어. 그러니까 오늘은 기념일이야. 기념일? 그래, 그때 하즈키를 내려받았는걸? 아이를 내려받았는지 어땠는지는 아무튼 그때의 아버지의 복장이라든가 가지고 있던 물건 등에 대해 질문하자 그녀는 기억을 더듬듯이 띄엄띄엄 대답했다. 사또시군, 날 테스트하고 있지? 새끼손가락을 지켜들고 컵을 들며 에미 씨는 웃었다. 깔끔하게 깎아 다듬기는 했지만 아이가 있는 어머니한테는 그다지 어울리지 않는 새빨간 손톱이 보인다. 하지만 매니큐어를 칠하는 데는 서투른지 여기저기 비어져 나와 있다. 잠투정이 없는 아이인지 하즈키는 기분이 좋아 보였다. 따! 같은 소리를 내며 작은 손을 휘두른다. 내 시선을 깨달았는지 에미 씨는 만족스러운 듯 미소 지으며 하즈키를 안아들었다. 하즈키, 오빠가 안아줄까? 아, 잠깐 기다리세요. 정말 이상한 사람이네. 어째서? 뭐가 이상한데?
너도 황새가 물고 와주진 않았다니까. 네 아버지하고 어머니가. 아, 잠깐 기다려요. 난 두 손을 벌렸다. 뭐가 뭔지 모르는 사이에 공이 울리고 정신을 차리고 보니 거실 한가운데에서 펀치를 흠씬 두들겨 맞고 있는 기분이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고요. 하즈키가 우리 아버지 아이라는 증거는 있어요? 있어. 에미 씨는 하즈키를 내려놓고 핸드백을 끌어당겨 안을 뒤졌다. 자, 모자 수첩. 툭 던진다. 붉은 표지에 아이와 어머니의 일러스트가 그려져 있다. 하즈키가 태어난 날은 작년 5월 5일. 네 아버지가 내 맨션에 묵고 간 날은 재작년 7월 12일. 혈액형도 나는 B형. 미치오 씨는 A형. 우리 하즈키도 A형. 그것만으론 증거라고 할 수 없어요. 그러자 에미 씨가 턱을 당기며 나를 노려보았다. 목소리가 날카로워졌다. 건방지네. 뭐야 그 말투는? 내가 다른 남자하고 만든 아이를 네 아버지한테 떠넘기려 한다는 말이야? 그다지 겁이 많은 편은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난 무서워졌다. 아, 샤워라도 할까? 에미 씨는 천연덕스럽게 표정을 바꾸더니 나른한 듯 손발을 뻗으며 중얼거렸다. 그동안 우리 하즈키를 봐줄 거지? 오빠잖아. 정말이지 멋진 타이밍으로 하즈키가 내게 동그란 손을 뻗으며 잘 움직이지 않는 혀로 말했다. 봐, 오빠라고 하잖아. 아는구나, 하즈키. 역시 피가 이어진 남매라니까. 현기증이 나기 시작했다. 3장. 에미 씨가 욕실을 쓰는 동안 어쩔 수 없이 나는 하즈키를 상대해 주었다. 상대해 줬다곤 해도 처음에는 아기가 놀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었을 뿐이다. 우리 집엔 아기가 좋아할 만한 장난감은 없지만 하즈키는 뭐든지 장난감으로 삼아 잘 놀았다. 신문을 뒤적거리거나 쿠션을 두드리거나 테이블 밑으로 기어들어가 카펫의 보풀을 쥐어뜯거나 그러더니 테이블에서 불쑥 얼굴을 내밀고 나에게 있다 하고 웃어 보였다. 난 달리 어떻게 할 도리도 없어 마주 웃어 주었다. 그러자 하즈키가 소리를 내며 웃고는 다시 똑같은 행동을 되풀이한다. 그렇게 어디 숨었나 놀이를 하고 있는 사이 나는 장난감이 될 만한 물건을 찾기 시작했고 정신을 차리고 보니 하즈키 옆에 주저앉아 있었다. 귀여운 아이다. 아직 말을 거의 못해서 손가락질을 하거나 간단한 단어를 괴상하게 발음하거나 할 뿐이지만 뜻은 통하니 아이란 신기하다. 빠양이라는 말은 아무래도 정말로 오빠라는 의미인 모양이다. 자꾸 그렇게 불리자 나는 기분이 복잡해졌다. 만약 이 아이가 에미 씨의 말대로 아버지의 아이라면 어떻게 될까? 만약 그런 일이 생긴다면 내 입장은 어떻게 될지. 아니, 그 이전에 나에게 형제가 있을 가능성은 있을까? 있다고 한다면 어디에? 남매가 사이 좋네. 목욕 타올로 머리를 푹 감싼 에미 씨가 주방 입구에 서 있다. 화장은 완전히 지웠지만 뺨이 핑크빛으로 상기되어 예뻐 보인다. 왔을 때와 똑같은 옷을 입고 있지만 스타킹을 벗고 맨다리인 모습이 묘하게 요염한 느낌이다. 차가운 주스라도 마실 수 있을까? 냉장고 좀 연다.
그 말을 알아듣고 하즈키는 자기도 달라고 칭얼대기 시작했다. 알았어. 지금 줄게. 하고 에미씨가 달랜다. 백에서 우유병을 꺼내 주스를 채운다. 하즈키를 안아들어 소파에 눕히고는 우유병을 양손으로 들게 했다. 하즈키는 바로 빨아마시기 시작했다. 목이 말랐구나. 나는 흘깃 에미씨의 옆얼굴을 훔쳐보았다. 침착하다. 하즈키를 향하는 시선은 어머니답게 따뜻하다. 어디가 이상한 사람이 아닐까 하는 의심이 흔들리기 시작한다. 그렇게 되면 생각할 수 있는 건 사기다. 과감히 물어볼까? 하지만 역시 못하겠다. 이 여자와 아버지의 정확한 관계도 모르는 상황이고 나는 아무것도 모르는 걸로 돼 있으니까. 하즈키는 늘 이렇게 늦게까지 안 자나요? 시계바늘은 이제 곧 11시를 가리키려는 참이다. 내 일이 밤장사잖아. 한밤중에 옷을 갈아입히거나 목욕을 시키거나 할 때도 있으니까 얘도 익숙해져 있지. 당신 말대로 하즈키가 정말로 우리 아버지 아이라면 어째서 좀 더 빨리 말하지 않았죠? 에미 씨는 잠시 대답을 하지 않았다. 하즈키의 우유병이 비워졌을 즈음 겨우 대답했다. 처음에는 혼자서 키우려고 생각했거든. 하지만 나도 지쳐버렸어. 역시 여자 혼자 힘으로 일하면서 아기를 키우는 건 무리야. 머리카락을 감싸고 있던 목욕 타월을 벗겨내고는 휙 하고 하즈키에게 던졌다. 하즈키는 까르르 하고 웃으며 타월로 어디 숨었나를 한다. 이제 어떻게 할 거예요? 우리 부모님이 돌아올 때까지 기다릴 생각인가요? 그렇게 하게 해줄래? 저기 당신이 하는 말을 전부 인정하는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은 난 아버지가 아니니까 부정도 긍정도 할 수 없다는. 알고 있어. 이 날씨에 당신하고 하즈키를 밖에 내쫓을 수는 없겠다 싶기는 해요. 빗소리는 여전히 격렬하고 바람도 세다. 착하구나. 잘 말하는 데 마련해 볼게요. 그보다 먼저 머리를 말리고 싶은데 그동안 하즈키를 좀 봐줘. 소파에서 내려놓으면 엉금엉금 기면서 알아서 놀 거야. 에미 씨가 훌쩍 일어서 버렸기 때문에 나는 흠칫흠칫 하즈키를 안고 바닥에 내려놓았다. 아기의 관절은 미덥지가 않아 금방이라도 빠질 것 같은 기분이 든다. 하즈키는 왕성하게 이리저리 움직이며 뭐든지 만졌다 잡아당겼다 한다. 소파 위에 아무렇게나 놓아둔 에미 씨의 백을 쥐고 기세 좋게 끌어당겨 떨어뜨려 버리는 모습에는 놀랐다. 아이의 손 힘은 굉장하구나. 에미 씨는 드라이어를 쓰고 있다. 난 당황해서 내용물이 쏟아져 나오려는 그녀의 백을 원래대로 놓으려 했다. 그때 백 안에서 붉은 카드 지갑이 툭 하고 떨어지더니 펼쳐졌다. 카드 지갑 자체는 지극히 평범했다. 에미 씨의 운전면허증이 들어있고 사진 3장이 끼워져 있다. 한 장은 부모님 사진이다. 최근 모습이다. 아무래도 둘이서 장이라도 보러 갔을 때 몰래 찍은 모양이다. 그 다음은 내 사진이었다. 교복 차림으로 옆에 친한 반 친구가 얼핏 보인다. 사진 속 내가 목발을 짚고 있는 걸 보니 1달 정도 전에 찍은 것이리라. 3번째 사진이 조금 묘했다. 찍혀 있는 건 역시 나다. 아니, 나 같다. 아니, 내가 아니다. 굉장히 닮았지만 다른 사람이다.
이 사진은 다른 두 장과 비교하면 오래된 느낌이 난다. 나와 무척 닮은 인물은 내가 가지고 있지 않은, 게다가 굉장히 촌스러운 스웨터를 입고 내가 모르는 세일러복 차림의 여자아이와 나란히 카메라를 바라보고 웃는 얼굴로 찍혀 있다. 기분 탓인지 여자아이도 나하고 닮은 것 같다. 잠시 머릿속이 새하얘졌다. 의미를 이해할 수 없었다. 이런 사진을 찍은 기억은 없고 옆에 있는 여자아이도 모르는 사람이다. 이 사진으로 알 수 있는 사실은 찍은 시간이 밤이고 이 두 사람이 서 있는 장소가 번화가라는 것뿐이다. 배경으로 빌딩 측면을 따라 가늘고 길게 뻗은 뉴스 전광판이 언뜻 보인다. 얼굴을 바짝 붙이듯 가까이 대고 보아 거기에서 요도라는 두 글자를 읽을 수 있었다. 힐끗 하즈키를 보니 쿠션을 두드리며 놀고 있다. 나는 사진을 바닥에 내려놓고 에미 씨의 면허증을 보았다. 얼굴 사진은 본인이다. 하지만 이름이 달랐다. 사이토 에미다. 갱신일은 올해 생일로 돼 있다. 모르겠어. 나는 허공을 노려보며 잠시 생각하다가 서둘러 면허증에 있는 주소를 베껴 적었다. 그녀의 정체가 뭐든 목적이 무엇이든 이 사진으로 추측하자면 이전부터 우리 일가에 대해 조사했던 모양이다. 이쪽으로서는 적어도 그녀의 신원 정도는 알 수 있을 만한 단서를 잡아두어야. 드라이어 소리가 멈췄다. 난 서둘러 카드 지갑과 사진을 원래대로 돌려놓고 하즈키를 눈으로 쫓았다. 아기는 아직 쿠션과 놀고 있다. 에미 씨는 머리를 빗으며 돌아오더니 나와 하즈키를 흘낏 보고 나서 어슬렁어슬렁 방 안을 돌아다니기 시작했다. 그러다가 내가 주방 테이블 위에 내팽개쳐 놓은 참고서와 노트에 눈길을 멈췄다. 열심히 하는구나. 공부 좋아해? 설마요. 에미 씨는 웃음을 터뜨렸다. 그래, 그렇겠지. 그래도 장래에 되고 싶은 게 있으니까 싫어도 하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뭐가 되고 싶은데? 의사. 그때 에미 씨는 뭐라 표현할 수 없는 얼굴을 했다. 울 것 같기도 하고 화를 낼 것 같기도 한 모습으로 황급히 내게서 눈을 돌리더니 벽 쪽으로 얼굴을 돌린 채 몇 번이나 눈을 깜빡인다. 하즈키가 칭얼거리기 시작하자 에미 씨는 안아들고 등을 가볍게 두드리기 시작했다. 이제 잘 시간이야. 에미 씨가 그러고 있는 동안 나는 생각에 잠겨 있었다. 이윽고 하즈키는 잠들었다. 에미 씨는 소파에서 잔다고 하기에 베개와 모포를 준비해주고 나는 내 방에 틀어박혔다. 잠은 오지 않았지만. 4장. 다음 날 비는 그쳐 있었다. 새벽녘 가까이 되어 꾸벅꾸벅 졸아버렸기 때문에 평소보다 늦잠을 자버렸다. 서둘러 아래층으로 내려가니 의외로 에미 씨가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다. 나는 여름방학 중이다. 오전 내내 안절부절 못하는 기분으로 하즈키를 상대해주며 보냈다. 에미 씨도 손톱을 깨물거나 이유도 없이 앉았다 일어섰다 하고 있다. 부모님이 돌아오시면 어떻게 될까? 아버지는 뭐라고 하실까? 아버지하고 어머니 몇 시쯤 돌아올 예정이야? 글쎄요. 저녁에 오실 거라고 생각하지만요. 한해다에 도착하면 전화를 하실 거예요. 정오가 넘어 전화벨이 울렸다. 에미 씨는 목덜미에 손을 댔다. 놀랄 정도로 얼굴이 굳어져 있다. 내 친구가 건 전화였다. 에미 씨는 깊이 한숨을 쉬었다.
1시 반에 다시 전화. 이번에는 잘못 걸린 전화였다. 그렇다는 걸 안 순간 에미 씨는 허리가 빠지기라도 한 듯 털썩 소파에 주저앉았다. 기다리는 동안 에미 씨는 거의 입을 열지 않았다. 하즈키가 웃자 그것조차 시끄럽다며 화내곤 했다. 시계를 노려보고 있다. 그녀와 비슷할 정도로 나도 긴장하고 있었다. 아버지도 어머니도 나에게 뭐라고 할까? 시계바늘이 오후 2시 35분을 가리켰을 때 에미 씨는 소파에서 일어섰다. 떨고 있다. 왜 그래요? 무서워요? 대답은 없었다. 나를 가만히 보는 눈이 붉게 충혈되어 있다. 시끄러워, 이 꼬맹이. 두 손은 주먹을 쥐고 있다. 너 따위는 이해 못해. 나는 하즈키와 함께 바닥에 앉아 말없이 그녀를 올려다보았다. 나하고 하즈키는 불공평해. 어째서야? 너처럼 부모가 있어서 편안하게 지내는 아이가 있는데 어째서 하즈키는? 에미 씨. 거짓말이야. 전부 거짓말이야. 하즈키 아버지는 네 아버지가 아니야. 그런 거 처음부터 알고 있었어. 하지만 어쩔 수가 없었단 말이야. 진짜 아버지는 도망쳐버려서 어디에 있는지도 알 수 없고 나 혼자서 어떻게 하즈키를 키우란 말이야. 네 아버지라면 사람이 좋으니까 걸려들 거라고 생각했어. 적당히 얘기를 꾸며내서 취한 서슬에 생긴 아이라고 하면 네 아버지라면 믿어주리라고 생각했어. 그뿐이야. 낚아채듯이 하즈키를 안고는 백을 움켜쥐었다. 끝까지 속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막판에 와서 겁먹어 버리다니. 기산착오야. 안 돼. 못 견디겠어. 격렬하게 고개를 젓고 반쯤 우는 얼굴로 날 내려다보았다. 미안해. 전부 거짓말이야. 그러더니 달려나간다. 문이 탕 하고 닫힌다. 난 혼자 남겨진 기분으로 문을 바라보았다.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잠시 동안은 그저 어이가 없었다. 그러다가 화가 나기 시작했다. 뒤늦게 밖으로 나가 에미 씨를 찾아보았다. 물론 그녀는 이미 사라지고 없었다. 일단 아직 지금은 이 황당한 일을 하소연할 부모님이 없다. 하는 수 없이 나는 기분을 진정시키며 화를 눌렀다. 혼자서 화내봤자 소용없다. 하지만 머릿속에서는 깜빡거리며 의문과 울분이 교차하고 있다. 에미 씨의 얼굴, 하즈키의 목소리, 그 말투, 나를 닮은 사람의 이상한 사진. 오빠야, 하즈키. 그러고 있는 사이에 퍼뜩 보였다. 설마? 갑자기 떠올랐을 때 처음엔 머릿속에서 부정했다. 내 방으로 달려들어가 쇼와사 연표라는 책을 굉장한 기세로 넘기며 찾던 페이지를 발견할 때까지 숨이 멈출 듯한 기분이 들었다. 부모님은 저녁 6시가 넘어서 돌아오셨다. 두 분이 돌아오시기 전에 사정을 추측할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나는 남몰래 하지만 진심으로 기뻐했다. 집 비운 동안에 별일은 없었니? 아버지가 물었다. 아무 일도 없었어요. 난 대답하며 하즈키가 가지고 노느라 꾸깃꾸깃해져 버린 신문을 천천히 바로
접었다. 5장. 운전면허증 주소를 가지고 에미 씨를 찾아내는데 일주일이 걸렸다. 낮에는 집에 없다. 그녀는 일을 하고 있다. 하즈키는 어린이집에라도 맡기는 모양이다. 나는 미사토라는 작은 문패가 있는 다세대 주택 앞에서 에미 씨가 돌아오길 기다렸다. 한 손에 슈퍼 봉투를 껴안고 다른 한 손으로 하즈키를 안은 에미 씨는 나를 본 순간 경련이라도 일으킬 것 같은 얼굴을 했다. 에미 씨가 하즈키를 떨어뜨릴까봐 나는 당황해 뛰듯이 다가갔다. 집안은 말쑥하게 정리되어 있어 쾌적했다. 예상했던 대로 아담한 불단에 아직 새것인 위패가 있었다. 남편분이시죠? 에미 씨는 살짝 끄덕였다. 아직 나에게 얘기해도 좋을지 어떨지 반신반의하는 듯 했다. 어떻게 여길 알았어? 어째서 혼자 온 거야? 나는 불단에 놓인 나와 무척 닮은 30 중반 정도로 보이는 남자의 사진을 가만히 바라보며 향을 올리고 에미 씨에게로 다시 몸을 돌렸다. 운전면허증의 성과 주소는 결혼하시기 전 거죠? 갱신일까지 변경하지 않고 내버려 둔 겁니까? 덕분에 찾기 힘들었어요. 에미 씨는 작은 목소리로 나는 장롱면허니까 하고 중얼거렸다. 나 알고 있어요. 나는 천천히 말을 꺼냈다. 나는 알고 있어요. 하지만 부모님은 내가 알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시고 나도 계속 모른 채로 두고 싶어요. 알고 있다니? 뭘 알고 있는데? 인형을 가지고 놀던 하즈키가 뭐가 즐거운지 소리를 내며 옆에서 웃었다. 나는 인공수정으로 태어난 아이예요. 그것도 AID, 비배우자 간이죠. 아버지는 아이를 만들 수 없거든요. 그래서 어머니와 의논해서 그렇게 하기로 했어요. 그러니 유전적으로 엄밀하게 말하자면 난 아버지의 아이가 아니에요. 그걸 알게 된 건 다리 수술이 끝나고 마취가 깨기 시작하면서 꾸벅거리고 있을 때였어요. 그럴 땐 주위의 이야기 소리가 제법 잘 들리거든요. 에미 씨는 눈을 들었다. 반년 전쯤에 교통사고를 당했거든요. 자전거로 달려가다 좌회전하는 대형 트럭 뒷바퀴에 말려 들어갔다. 다행히 목숨은 건졌지만 여기저기 봉합자국 투성이다. 왼쪽 다리에 복합골절이 특히나 성가셔서 2번이나 수술을 했지만 아직 완전하지는 않다. 다친 건 알고 있었어. 하지만 그때 사토시 군이 자신의 출생에 대해 알게 됐을 거라고는 생각 못했지. 에미 씨는 가만히 손을 바라보고 있다. 크게 다쳐서 수혈도 꽤나 했으니까요. 혈액형에 대해서라든가 여러 문제로 부모님과 주치의 선생님이 얘기를 나눴어요. 그때를 떠올리면 역시 지금도 조금 괴롭다. 처음에는 쇼크였다니까요. 그땐 말이죠. 하지만 날 이렇게까지 키워주신 건 부모님이고 특히 사고가 났을 때는 아버지도 어머니도 죽을 만큼 걱정하셨어요. 진짜 우리 부모님이에요. 2분 모두. 에미 씨와 시선이 마주쳤다. 내가 끄덕이자 에미 씨는 미소 지었다. AID는 나중에 여러 가지 문제가 일어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좀처럼 시행하지 않는다고 해요. 그래도 우리 부모님은 쭉 원만히 지냈고 보시다시피 나도 제대로 자랐고 즉 우리 집은 극히 만족스러운 성공 사례구나 하고 생각했죠.
실제로 그때 그 얘기를 몰래 듣지 않았다면 누가 무슨 말을 해도 내가 아버지와 피가 이어져 있지 않다는 말 따위 절대 믿지 않았을 거다. 그러니 AID 같은 건 난 이제 상관없어요. 하지만 알고는 있었죠. 그래서 당신이 하즈키가 아버지의 아이라는 말을 했을 때 바로 거짓말인 걸 알았어요. 입 밖으로 말하지 않은 건 몇 번이나 말하지만 아버지한테 아이가 있을 리 없다는 걸 내가 알고 있다는 사실을 숨기고 싶었기 때문이에요. 하즈키가 나를 보고 어디 숨었나를 하기에 상대해 주면서 얘기를 이어갔다. 그래서 당신과 하즈키가 돌아가고서 곧바로는 이해할 수 없었어요. 당신이 말한 것처럼 하즈키를 아버지의 아이라고 속이려 했지만 할 수 없었다. 그냥 그뿐인 일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그렇다면 그 사진 한 장이 이상한 얘기가 되죠. 난 사과하고서 에미 씨의 백 내용물을 살짝 봤다는 얘기를 했다. 그 사진들, 처음 2장은 최근에 찍힌 거지만 3번째 사진만은 그렇지가 않았죠. 그게 무슨 뜻인지 좀 더 빨리 깨달았어야 했어요. 배경에 뉴스 전광판이 언뜻 찍혀 있는데 거기에 요도라고 적혀 있었어요. 요도호 하이제킹 사건이더라고요. 그 사건은 1970년에 일어났죠. 지금으로부터 딱 19년 전이에요. 에미 씨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 사진에 찍힌 나처럼 보이는 사람은 물론 내가 아니죠. 굉장히 많이 닮았지만 난 아니에요. 19년 전에 지금의 나와 비슷한 정도의 나이였던 사람인 거죠. 내가 불단으로 몸을 돌리자 에미 씨도 얼굴을 들었다. 그래, 그건 남편하고 남편의 여동생 사진이야. 남편은 당시 16살이었지. 지금의 너하고 비슷하게 보이니 네 쪽이 빨리 어른스러워진 걸까? 역시 시대가 그런가 봐. 에미 씨는 백을 뒤져 사진을 꺼내더니 테이블에 올려놓았다. 난 다시 한번 거기 찍혀있는 사람의 얼굴을 자세히 살펴보았다. 닮았다. 하지만 내가 아니다. 이 사람이 생물학적으로는 나의 아버지인 사람이다. 우리 재작년 봄에 결혼했거든. 남편은 산부인과 병원의 의사, 나는 간호사. 같은 대학병원에서 말이지. 사내 결혼이었군요. 그래, 곧 하즈키가 생기고. 나 그 당시에는 몰랐어. 남편이 AID 제공자였다니. 본인도 잊고 있지 않았을까? 20살이었다고 하니까 말이야. 얘기해 준 건 하즈키가 태어났을 때였어. 의대생들은 종종 제공자가 되는 일이 있는 모양이야. 물론 누가 언제 누구에게 제공했는지는 절대 알 수 없도록 비밀이 엄수되고 있지만. 반감이 생겼나요? 전혀. 왜냐면 그렇잖아? 남편은 그냥 제공자고 태어난 아기의 부모는 어엿하게 따로 있는 걸. 그렇게 생각했어. 남편이 사고로 가버리고 3개월 정도 후였던가. 사토시 군이 우리 병원으로 실려 들어올 때까지는 말이지. 너 어째서 그 병원으로 입원했는지 알고 있어? 네가 그 병원에서 태어났기 때문이야. 쭉 주치의가 거기니까 말이죠. 숨이 멎는 줄 알았어. 소년 시절의 남편하고 꼭 빼닮았는 걸. 그래서 생각난 거야. AID 일이 말이야.
나이를 생각해도 너는 14살, 남편은 지금 살아있다면 35살. 딱 맞잖아. 하지만 카르텔을 봐도 누구에게 물어봐도 네가 그 시술로 태어난 아이인지는 알 수 있을 리가 없었지. 조사할 수 없도록 원천적으로 차단돼 있으니까. 여기서 에미 씨는 나에게 머리를 숙였다. 거기서 단념했으면 좋았을걸. 나는 반쯤 노이로제 상태였어. 결혼해서 2년이 못 돼 남편이 죽고 남편하고 똑같은 얼굴을 한 어쩌면 하즈키의 오빠일지도 모르는 사토시 군이 바로 내 눈앞에 있다. 무슨 짓을 해서든 확인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게 된 거야. 그렇다고 직접 가서 질문해봤자 네 부모님이 네 그렇답니다 하고 대답해 주실 리 없잖아. 그래서 하즈키가 아버지 아이라고 하면서 쳐들어갈 계획을 생각해냈군요. 정말로 미안. 에미 씨는 꺼져 들어갈 듯한 목소리로 말했다. 지금 생각하면 어떻게 그런 짓을 할 수 있었는지 모르겠어. 그때는 그저 정신없이 그 생각에만 빠져서 그런 식으로 말하며 찾아가면 네 부모님한테서 네가 AID로 태어난 아인지 아닌지 확증을 잡을 수 있을 거라는 생각밖에 할 수 없었거든. 너희 가족을 관찰하고 있는 사이에 여러 가지 알게 된 것도 있었으니까. 네 아버지가 자주 가는 가게의 여자라고 거짓말을 해도 그렇게 어렵진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 내 아버지는 성격이 좋은 사람이지만 만든 적이 없는, 그렇다기보다 만들 수 있을 리가 없는 아이를 데리고 오면 조리 있게 딱 잘라 부정할 사람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나의 출생에 대한 사정도 이야기해야만 한다. 그런데 말이야, 쳐들어갔을 때 처음에 열기가 식고 냉정해지기 시작하니까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참을 수 없어지더라. 게다가 잠시 너와 함께 있으면서 마음이 후련해진 기분도 들었어. 넌 하즈키에게 상냥하게 대해줬고 확증을 잡지 않아도 나한테는 감이 왔어. 너와 하즈키는 남매라고. 그래서 네 부모님을 만나기 전에 그런 식으로 도망친 거야. 에미 씨는 불단의 흘깃 눈길을 주고 나서 더욱 몸을 움츠렸다. 남편에게도 혼날 거야 라고 말하고 싶은 듯하다. 뭐라고 사과하면 좋을지? 나는 밝은 목소리로 말했다. 아무것도 사과할 일은 없어요. 나는 이전부터 AID에 대해 알고 있었고 부모님은 이 일에 대해 전혀 모르세요. 아무도 불쾌한 일은 겪지 않았고요. 다만 가끔 동생을 만나러 오고 싶은데 괜찮을까요? 에미 씨보다 먼저 하즈키가 대답했다. 빠양! 하고 말한 하즈키가 막 자라기 시작하는 이를 드러내며 웃어주었다. 네, 재미있게 들으셨나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우리 이웃의 범죄, 지난번 이야기가 더 재밌기는 했는데요. 이 도입부 자체는 이 작품이 더 재밌게 다가왔던 것 같아요. 네, 어떻게 느끼셨는지 재미있으셨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일본 추리소설 미스터리의 여왕 미야베 미유키의 단편집 우리 이웃의 범죄 당분간 계속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댓글,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